YCU 초대석 2화 한채 허장 감독님, 정건 감독님 모시고 이제 2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캐릭터 고은 얘기하다가 고은 얘기는 이제 고은 캐릭터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 지점에서 말씀해 주셨고, 이제 이수정 씨가 그러면은 다큐멘터리를 많이 참고하셨다고 기자간담회 때 얘기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작품들을 추천해주세요? 근데 저희가 딱 찍어서 어떤 작품을 추천해 드리지는 않았는데, 본인이 TV 다큐며 뭐 달팽이의 별 이런 것들 영화 작품들 찾아보고 와서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네네. 저희가 딱 찍어드리지는 않았어요. 네. 근데 자료는 드렸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 서한설 감독님이 저희 또 단국대학교 대학원 또 그 선배이기도 한데 그분이 하고 있었던 그때 작업이 그 송파구에 있는 지적 장애인들 오케스트라를 다큐멘터리를 찍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조금 링크를 받아가지고 그 아이들의 그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하라고 해서 이제 서한솔 감독이 또 그런 것들을 추천해준 것들 책들도 있어가지고 그거를 또 이제 수정 씨한테 제가 또 보여드리고 좀 넘겼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런 비하인드가 있었군요. 모르셨군요. 네. 이제 실제 아까 지난 시간에 실제 사장님들 섭외해서 촬영하셨다고 하셨고, 이제 또 이제 비전문 배우 이제 그 외에 또 다른 비전문 배우가 또 있습니다. 네네네. 네, 뭐 대표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부동산 사장님도 진짜 부동산 사장님이시고, 그다음에 문호형으로 나왔던 그 농장 주인 역할도 비전문 배우이시고, 저희 아버지세요, 실제로. 저희 아버지고, 그리고 아이들 같은 경우도 다 비전문 배우고, 남자아이는 제 아들이고요. 그리고 사랑이 같은 역할은 또 그 도진 배우의 친딸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또 찍게 돼가지고, 그렇게 해서 찍었습니다. 네. 아버지한테 어떤 디렉션? 그거 진짜 원테이크 같고요. 네. 그냥 제 아버지한테 그냥, 아빠도 옛날에 살면서 말 안 듣는, 왜냐면 한 7남매 가족에서 말 안 듣는 동생 있지 않았냐. 그 말 안 듣는 동생한테 하듯이 그냥 하면 될 것 같다 라고 그냥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렇게 했는데 또 아버지가 그거 하나 가지고 가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그 포도농장 로케이션이 정범 감독님 또 작은 아버지가 운영하시는 농장이었어요. 샤인머스켓 농장입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주워 듣기로는 그 공간에 이제 바둑 들어 장기 들어 많이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 환경이 또 친숙하시죠. 친숙하시다 보니까 너무 탁월한 연기를 펼쳐주셔가지고 그 저희 영화 보시고 나서 그 배우분 성함이 어떻게 되시냐고 물어보시는데 제가 안 여쭤보고 알려드리기가 좀 곤란할 때가 있었어요, 초창기에. 근데 이제는 당당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샤인머스켓도 PPL이군요. 근데 그때가 아마 초창기여가지고, 처음 시작하시는 거여가지고. 포도를 맛있게 먹는 일종의 PPL 아닌가? 영화 속에 이제 그러면은 또 주거 공간은 여러 가지 나오지만 사실 저는 이제 제가 지금 사실은 반지하에 살고 있어요. 아무래도 반지하에 살고 있다 보니까 반지하 장면에서 상당히 낯익더라고요, 덕분에. 혹시 뭐 어떻게 선정하실 때 기준이 그 공간도 사실은 저희 제작부 팀에 있는 스텝의 집입니다. 네. 그러니까 얼마나 저희가 미니멀라이즈하게 찍었는지 아실 겁니다. 네. 아파트도 보면은 저희 아파트 그 성은 그 도경의 누나로 나왔던 그 집은 그 제 지인이 로케이션 매니저가 있어요. 그 저랑 아주 오래 알고 지낸 지인인데, 이제 제가 대학원 가서 장편 영화를 찍는데 이제 가정집이 구하기 제일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저의 딱한 사정을 아주 불쌍한 눈으로 쳐다보더니 자기 집을 흔쾌히 내주겠다. 그래서
역시 도움을 받았습니다. 네. 이 어떤 기준이라고 제가 질문을 던졌는데 음. 기준은 약간 이제 뭔가 미니멀리즘. 네. 근데 뭐 아까 말씀드린 거랑 비슷한 맥락인데 그 공간을 보러 가서 이게 너무 아닌데 했으면 안 썼을 맞아요. 거예요. 안 근데 썼죠. 잘 어울리더라고요. 네, 그래도. 네, 네. 네. 촬영할 때도 보면은 약간 이제 구도 잡는 것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저는 약간 그림 약간 막 이제 사실 그냥 좀 카메라 구도가 좀 신기한 장면인데 제가 노테이킹 하다가 네. 저도 모르게 막 그려요. 아, 그림 못 그리지만 대충 이제 네네네네. 뭐 지금 어둠 속에 뭐가 그려지겠어요. 이거 네네. 네모나게 그려놓고 네. 네모나게 하면 그려놓으면 여기다 이제 뭐 사람 있고 여기 뭐 있고 동그라미가 사람인가 동그라미 네. 사람 있고. 근데 아까 이제 보통 화면 구도로 이제 감독 촬영하셨으니까 네. 구도를 잡을 때 식사를 하는 어떤 순간에는 로우에 이게 약간 테이블이나 이런 게 식탁이 밑에 있다면 그렇죠. 어떤 장면은 또 위에 있고 네. 기준선이 위죠. 혹시 뭐 그런 네. 거는 뭐 따로 뭐 어떤 의미를 두신 거는 의미를 뒀다기보다는 어떻게 거리감을 두고 관조해야 될지를 조금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차피 원룸 그 반지하가 촬영 환경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왜냐면 너무 좁다 보니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렌즈군을 선택하는 것도 비좁으니까 광각을 써야겠다. 그러면 그 광각에서 오는 왜곡들이 훨씬 더 이 집을 크게 보이면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들이 좀 많이 들어서 오히려 표준 렌즈를 우리는 고집하면서 쓰면서 최대한 어디에다가 카메라를 위치할지에 대해서 걱정도 많이 하면서 찍었고요. 그리고 위에서 찍었을 때는 이제 고은이가 밥을 차렸었던 장면일 거예요. 근데 그 장면 같은 경우는 롱테이크로 찍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도경이 그 밥상을 보는 심정과 관객이 그 밥상을 고은이가 차려준 밥상을 첫 마주하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도경이가 일어나는 시점부터 해가지고 아래서 딱 발견하는 지점을 같이 생각하면서 찍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부터는 영화의 스포일러가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참고로 이제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요. 이제 청취하시는 분들도 참고를 해주시고 이제 감독님도 이제 그냥 자연스럽게 이제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 네, 네. 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궁금했던 거는 네. 아까 이제 막 그림을 그리다가 네. 창살처럼 되어 있는 상당히 그림을 많이 그렸어요. 네, 네, 뭐 네. 반지하 같은 경우도 창살이 상당히 많고. 맞아요. 왜냐면 저도 이제 뭐 밖에 이제 환기를 한다고 열면 바로 창살이거든요. 네. 창문에 바로 창살 나오고 그런 것도 있고 교도 이제 막판에 이제 교도소 장면도 창살이 있고 맞습니다. 창살에서 뭔가 가려져 그러니까 뒷모습만 나오잖아요. 네. 그럼 딱 창살만 되어 있고 네. 그 약간 어딘가 갇힌 느낌이 많이 들었단 말이죠. 맞습니다. 어떤 의도셨는지. 일단은 저희가 반지하를 살다 보면은 그 창살을 설치할 수밖에 없잖아요. 도난 문제나 침입 문제 때문에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이 있으면서 저도 원룸을 살았었던 시절이 있거든. 반지하예요. 그 대학교 시절 때. 근데 이제 가면서 이렇게 원룸촌을 다니다 보면은 가끔씩 이렇게 옆에를 나도 모르게 볼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집들이 보일 때가 있어요. 가끔씩. 예,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봤었을 때 그 옆집 사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사는 사람들의 어떠한 지점을 그렇게 창살을 두고 보고 있다라는 느낌을 관객한테도 조금 심어주고 싶은 마음이 조금 있었고요. 그리고 또 그런 창살이라는 자체가 이들이 살아가는 어떠한 비좁은 현실에서 갇혀 살고 있다라는 느낌을 주기도 하는 지점이 정확히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또 링크가 되는 거죠. 감옥에 가는 문호의 그 창살하고 그런 지점들 때문에 애초에 그런 것들은 장면화를 할 때부터 구축을 해놓고 이제 찍기 시작했던 거죠. 네. 사실 이제 이 다음 질문이 바로 연결된 상황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저랑 이제 같이 본 기자도 이걸 많이 궁금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브로커를 죽인 건지. 네. 뭐 갑자기 감옥에 간 거는 알겠는데 왜 감옥에 갔는지가 사실 많이 궁금해하신 것 같아요. 왜 감옥에 갔는지. 왠지 있었을 것 같은데. 저는 반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만약에 저희가 그거를 설명을 해드렸더라면
어떠셨을 것 같아요. 아 사실 역으로 네, 저희는 여러 가지 선택지들을 다 펼쳐놓고 둘이서 엄청 첨예하게 이야기를 나누긴 했거든요. 네, 맞아요. 네, 저는 근데 사실 이렇게 했다는 게 오히려 저는 좋은 선택이라고 제가 생각해서 왜냐면은 뭐 갔겠지. 약간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정말 죽여서 간 건지 갔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뭔가 이게 걸려가지고 걸릴 수도 있고 네. 뭔가 사기 신고에 걸려가지고 그럴 수도 있겠고 그러면 기자님은 일단 그 아버지 에게 문제가 있었다. 문제가 네. 있었다. 네. 뭐 죽여서 갔든 네. 딱 브로코 장면에서 그 다음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만독대하고 난 다음이 없기 맞아요. 때문에 일단은 촬영을 많이 했고요. 그 사이에 촬영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저희가 그런 것들을 편집 과정에서 공간으로 편집한다라는 걸 한번 시도해 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의 서사를 따라가면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다 보여주면서 관객들에게 빈 공간을 허락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 빈 공간을 허락하면서 오는 다른 해석들을 저희가 또 지켜보고 싶었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너무나도 설명적인 것 같다. 이거는 덜어냄으로써 더 많은 의미들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건 또한 후성 배우님의 그 자감 때문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후성 배우님은 결국은 나와 같이 있는 것보다 내 딸을 위해서 희생을 한다라는 거는 자체는 결국은 내가 이 딸하고 거리가 멀어져야 될 텐데 거리가 멀어진다라는 거는 과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 현실에서 그래서 나는 나를 스스로 가두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게 결국은 딸에 대한 나의 마지막 희생이자 사랑이다라는 게 가장 컸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애초부터 연기를 하실 때 목표가 나는 딸을 처리한다. 근데 이 처리한다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워딩이 좀 셀 수도 있어요. 근데 문호의 캐릭터에 맞는 워딩이에요. 사실은 나는 딸을 처리한다. 나는 딸을 보낸다가 맞는데 그렇죠. 시내 보낸다. 이게 맞는데 문호의 생존 방식에서는 딸을 처리한다.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사라짐으로써 딸을 좋은 곳으로 도경이나 아니면 좋은 환경으로 보낸다. 이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연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네. 네. 시청자분들 민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걸 어떨 것 같은데 두 번째로 궁금했던 거는 그러면 이제 아무튼 두 사람이 이제 다마스를 타고 이제 간단 말이죠. 네. 그 이유가 사실 또 이제 저희도 저희끼리 얘기를 했어요. 저희 기자끼리로 저희 같이 밥 먹으면서 저희 밥 먹으면서 얘기하다가 그럼 둘이 같이 살았겠죠? 막 그렇게 얘기해요. 살았겠죠. 나도 거기 살았겠다고 생각하거든요. 두 감독님께서는 아무튼간 시나리오를 써놓고 아무튼간 미래까지 계산을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됐을까 생각하시는지. 저는 사실 그 뒷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여러 번째 지금 말씀드리고 있어서 그 도경이랑 고은이랑 문호가 서로 맞잡은 손을 쉽게 놓지는 않았을 거다. 그게 사실 제 기대와 바램과 염원과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네네네. 저는 우주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왜냐하면 저희 엔딩곡을 이제 끝까지 크레딧까지 보시면은 노래가 사실 흘러가다가 변주가 되는 지점이 있어요. 네. 그때 그 변주가 되는 지점이 조금은 우주를 상상할 수 있는 멜로디가 나오거든요. 제가 그거를 좀 생각을 했어요. 그 음악 감독님한테 엔딩곡을 작업할 때 나는 우주로 보내고 싶다. 그래서 왜 우주로 보내고 싶으세요?라고 자꾸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사람은 어차피 죽는데 지구에서 사는 것도 결국은 집 한 채 같다. 지구 자체가. 어차피 이 지구라는 것도 집 한 채이고 여기에서 내가 잘 살아서 우리가 원래 있었던 곳으로 돌아가는 게 나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 노래가 그냥 평이하게만 흘러가지 않고 조금 변주를 줘서 우주까지 상상할 수 있는 고은이가 상상할 수 있는 범위까지 난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들은 우주 끝까지 함께 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좀 투영돼서 곡을 썼으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곡이 이제 제목도 이제
그 음악 감독님이 가는 길로 해가지고 또 이제 지어주셨습니다. 네. 근데 또 창작자의 의도와는 다르게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에 그 엔딩 음악 받아서 듣고 상당히 로맨틱하고 달달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감독님께서 지금 두 감독님께서 지금 명쾌하게 말씀 안 하시고 즉 도경이 그러면은 네. 네. 돈을 받은 건가요? 아니 이게 저 이거 이해해서요. 그러니까 돈 받고 뭐 샤인머스켓 농장 가든지 아니면은 빌라 하나 사가지고 또 옷은 좀 사겠지 이런 얘기했거든요. 돈을 받아가지고. 그 이무성 배우님이 저희 작품 이제 이야기 해석해주시고 이제 전 과정을 겪으시면서 자주 말씀해주시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사실 문호가 거기 왜 갔느냐 인과관계는 저희가 작업을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그 편집을 마무리하는 끝까지 중요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리는 거는 조금 과장이지만 저희가 지향해야 될 방식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뭐 편집 과정에서도 사실 저희가 정범 감독님이랑 저랑 최종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사실 이미지와 사운드와 공간, 시간, 인간 이걸 어떻게 담아내느냐 이거에 대한 암묵적인 합의를 가지고 편집과 모든 과정을 해나갔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서사를 설명하고자 하는 선택지도 우리 앞에 분명히 있었지만 이번 영화적 실험을 통해서 우리는 그 선택지를 쓰지는 않겠다 하는 그 공통된 합의가 굉장히 강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물론 근데 이게 오히려 저는 좋다 생각. 왜냐면 둘이 아무튼간에 밥 먹으면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네. 사실 영화가 그냥 이미 설명해주면 사실 재미가 이미 우리는 얘기할 게 하나 없어진 거잖아. 맞아요. 우리 둘끼리는 기자들끼리는. 저는 오히려 그게 좀 좋다고 생각하고. 그 이번에도 이제 편집을 하고 저희가 마지막까지 딱 하면서 느꼈던 거는 그거예요. 영화제까지 갔다 오면서 느꼈던 거는 뭐냐면요. 거기서도 이제 관객과의 대화를 하면서 느꼈던 거는 뭐냐면 한채라는 영화 자체는 결국은 이렇게 편집했던 거는 결국은 관객들이 상상하고 거기를 채워줬을 때 이 한채라는 영화가 완성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기자님도 또 다른 기자분님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그 한채라는 엔딩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러면서 또 다양한 의견들이 오고 갈 때 이 영화는 훨씬 더 완성에 가까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이게 그러면은 사용 시간이 생각보다 짧잖아요. 네. 이게 원래 그러면 대충 러프하게 찍은 거는 그러면 어느 정도 분량이신 거죠? 저희 근데 16회차를 촬영을 했기 때문에요. 네. 분량은 엄청 많습니다. 네, 분량은 되게 많고 그런데 이제 가편집본 쉽게 말하면. 네, 근데 가편집 할 때는 한 2시간 반 정도 2시간 나왔던 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한 50분 정도면은 네네. 이제 많은 양을 들었는데 그러면 약간 덜어내면서 네. 이건 좀 아쉬운데 하는 그런 장면이 있을까요? 이건 있기는 있었는데요. 네. 같은 걸까요? 뭐 저 아니 몰라요. 몰라요. 뭐예요? 그 고은이가 뜨거운 물 부어서 그 즉석 라면 먹는 장면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쏟아가지고 다리에 쏟아가지고 쏟죠. 그걸 아빠가 수습을 해주고 뭐 이런 장면이 있죠.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 굉장히 저는 애정하고 정범 감독님도 좋아했죠. 촬영이 너무 좋아하셨던 잘 것 돼서. 같아요. 네. 근데 너무 많은 걸 보여주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감하게 편집에서 생략을 했던 장면이 생각이 나네요 지금. 그러니까 그 부분을 덜어냈던 이유는 뭐였냐면 우리가 이들이 어쩌면은 가난이라는 거를 집어넣어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왜 굳이 그들이 그러니까 도경이도 사실은 1억이라는 전셋집에서 살고 있어서 사실은 그렇게 가난한 사람은 아닐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자기의 할 일들도 있고 해나가면서 또 자기 딸한테 누나한테 또 생활비나 그렇죠. 보내주면서 살아가는 현실이기 때문에 어쩌면 막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들도 아니고 후성 그 고은이와 또 그 문호라는 캐릭터 자체도 어쩌면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니까 브로커한테 그 분홍색의 그
뭐라고 보자기. 하죠? 보자기를 음. 쌓아서 현금 다발을 들고 설명은 안 해줬지만 하고 찾아가거든요. 문호가요. 그걸 들고. 그러니까 그런 요소들 때문에 그들을 너무나도 우리가 가난하게 그릴 필요는 없다. 우리가 일부러 관객들한테 이들을 가난하게 그려나가면서 감정을 불러일으키지 말자. 동정으로 바라보게 하지 말자. 이게 되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걷어내다 보니까 맞아요. 예, 조금 그게 좀 축소된 것 같습니다. 뭐 네. 어떻게 말씀드리면 쉽게 연민하지도 못하게 하고 싶은데 못하게 하고 싶은데 그렇다고 쉽게 희망을 설파하거나 하고 싶지도 않은 그렇죠. 그 정도의 어느 선이 있었어요. 네네. 생각해 그것도 그러면 고은 캐릭터를 설명할 때도 네. 맨 처음 이제 네. 뭐 옷을 고른다거나 저는 이제 인상 깊었던 거는 그 다음에 이제 그 브로커 만날 때 네네. 그게 딱 지적장에 있다는 거를 대표적으로 보여준 장면이 사탕을 물고 있는데 그 옆에 있는 아이도 같이 있잖아요. 같이 물고 맞습니다. 있는 이걸 딱 보여주는 순간 요 정도로 해서 설명해 주는구나. 맞습니다. 맞습니다. 더 설명해 줄 필요도 없고 네, 맞습니다. 거기서 딱 느끼고 전 거기에 또 이제 흥미로웠던 장면 사실은 네. 아마 저도 언론사에 아무튼간에 웃음이 가장 많이 나왔던 장면은 그거잖아요. 롱테이크로 나왔던 그 뭐지? 손님과 싸운 장면. 대리운전. 네네네네. 저 이 장면에서 네. 보면 이건 이거 아마 약간 CCTV는 아니지만 맞습니다. 약간 느낌은 그 아까 그거긴 한데 블랙박스. 블랙박스이긴 예, 한데 예, 예. 블랙박스보다 일단 상태는 좀 좋은 네. 그런 상태인데 뭔가 여기서 따로 대본은 없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대본은 상황은 있었고 상황은 있고. 대본은 없었죠. 네, 네. 그럴 것 같아가지고 어떤 즉흥 연기 이끌어낼 때 뭐 이렇게 하라고 던져주신 건지. 그것도 거의 원테이크로 간 거예요. 그게 왜냐면요. 거기 이제 그게 완전 롱테이크인 게요. 그렇죠. 완전 대리운전 기사 태우고 가는 장면을 다 찍었어요. 저희가요. 가서 어느 지점에서 세우고 가는 거기가 한 3km 정도 가는 구간이었거든요. 그 벚꽃나무가 있는 곳에서 거기도 미리 정해놓고 근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점프컷이 들어가죠. 이제 차를 쫓아가면서 거기 점프컷이 들어가는데 거기서는 근데 배우들이 이미 촬영이 조금 지속이 됐고 저희가 리허설 촬영을 또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이미 배우들은 그 상황에서 오히려 즐겼어요. 되게 재밌어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왜냐면 자기들끼리 차 안에서 문호 배우와 그 손님 있죠. 거기서부터 연기를 시작했대요. 일부러 거기서부터 막 안에서 막 싸우고 치고 받고 막 그랬대요. 막 무시하고 운전 왜 그따위로 하냐고 막 하면서. 그러니까 나올 때부터 문호 배우님은 이미 화가 나 있는 상태로 진짜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감독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거기에서 이제 내적 동기들이 일어나서 연기를 해나가는 지점들을 좋아하니까 그때 감독님은 어디 계셨어요? 제가 이제 다마스 뒤에서 이제 촬영하고 있었죠. 다마스 차가 너무 작으니까 네. 저는 아예 모니터링을 할 수 없는 없었어요. 상황이었고 네. 정범 감독님 혼자 아무 말 안 하고 중간에 끼어 타서 네. 그 상황을 그냥 저희는 진짜 아무 손 쓸 틈 없이 배우분들한테 온전히 맡겨놓고 결과물 보면서 엄청 신나게 좋았죠. 토론했던 이야기. 감독님 그 웃으면 NG가 날 것 같아가지고 참으셨을 것 같아요. 엄청 근데 근데 너무 리얼하게 싸우니까 그래가지고 저도 그 순간에 찍으면서 조금 빠져들었어요. 그런 그 고은이도 나가는 타이밍 제가 안 줬거든요. 고은이가 계속 이렇게 카메라 이렇게 보고 있다가 자기가 이제 앵글 확인한 거죠. 한 이 정도까지 벗어나면 아예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래갖고 보고 확인하고 딱 하고 갑자기 나가가지고 관객이 제일 많이 웃은 장면이 그 장면이에요. 딱 머리 떼인 장면. 맞아요. 이거는 진짜 타이밍이 진짜 최고다. 맞아요. 지나가시는 행인분들이 진짜 진짜 싸우는 싸움 줄 난줄 알았어요. 알고 진짜 보고 네. 있었어요. 막 사람들 막. 야, 그럼 더 리얼하잖아.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흥미로운 건 이도진 씨가 다마스를 이제 수동을 운전한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힘들었다고. 많이 힘들었죠. 이게 그러니까 막 그 다마스가 일종 보통 스틱 기어로 아마 최고 난이도입니다. 제일 힘들어요. 다마스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왜냐면 저희가 원래는 스타리아, 스타렉스 이런 거 빌리려고 했는데 일단은 근데 그 차가 주는 이미지 자체도 조금 이건 아니다 싶었고요. 그리고 일단은 비싸기도 비쌌고요. 렌트하는 거에 대해 비쌌고요.
그리고 다마스가 훨씬 더 단종도 됐고 서민들의 소시민들로의 먹거리가 있는 전용의 차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택하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거를 빌리고 나서 이제 도진 배우가 그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운전 연습을 따로 하면서 진짜 그렇게 해서 연기를 했죠. 근데 수동운전 제일 실력이 좋으셨다고. 네, 제일 좋았어요. 네. 그 도진 배우님이 사실은 그거를 타고 교도소가 있는 전북 익산까지 내려가시면서 진땀 정말 많이 흘리셨을 것 같거든요. 그신 찍으려고 직접 차까지 끌고. 네. 그리고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지방으로 갈수록 가로등이 없어요. 적어져요. 네, 없어지거나 적어져요. 그래서 아마 서로 그때 다 촉각을 세우고 예민하게 이제 안전하게 도착했나 확인하고 이랬던 다마스엔 딱 기억이 둘만 나요. 탔습니다. 저랑 도진 배우만 탔습니다. 네, 스태프들 아무도 안 태웠어요. 그럼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두 점 말고 사실 뭐 가장 힘들었던 장면이 그러면은 다른 게 있을까요? 가장 힘들었던 장면은 이제 목욕 등을 밀어주는 씬. 왜냐면 그때는 되게 다 예민해져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 수정 배우님도 이 등 찍는 씬에 대해서도 되게 어떠한 감정을 가지고 아무리 등만 찍는다고 해도 그게 그냥 배우로서는 그렇게 존재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지점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두 씬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처음 밀어주는 씬, 그다음에 도경이 밀어주는 씬. 그래서 그 씬을 찍을 때 조금 이제 그 촬영이 딱 들어가기 전에 되게 이제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이제 많은 설정들을 나누고 이제 그러면서 찍었었을 때 그때가 가장 저는 힘들고 미안하고 예민하고 막 그랬었던 것 같아요. 예. 뭐 그때 기자간담회 때 에피소드 말씀해 주시기를 처음에 이제 아버지가 밀어줄 때는 약간 좀 스무스하게 엄청 빡빡 밀었다. 맞아요. 도진 배우가 또 빡빡 밀어가지고 빨개져가지고 등이. 네. 오히려 그게 리얼리티는 더. 네. 그래서 등 운동도 열심히 하셨다고 아무튼 맞아요. 기자간담회 때 말씀해 주신 거 기억이 나는데 그 장면이 가장 살도 많이 뺐어요. 네. 할 때. 저는 또 이제 그러면은 그 외에 감독님께서 이제 또 인상적으로 봐주 이제 영화의 완성본 중에서 네. 인상적으로 이 장면이 가장 좋았다. 저는 그 기자님 다른 질문이랑 좀 겹치는 대답이긴 한데 저희가 즉석에서 만들어진 장면이 하나 있어요. 그 고은이의 클로즈업 샷인데 사실 여관에 들어가서 여관 주인이 고은이랑 문호를 맞이하는 걸로 저희가 이제 기대를 하고 설정을 하고 그 상황을 만들어 가지고 갔는데 마지막까지도 그 여관 주인 어르신이 비전문 배우분이 섭외가 안 됐어요. 맞아요. 성사가 안 돼가지고 정범 감독님이 한참 이렇게 막 그 공간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더니 그럼 고은이가 저 여관 작은 창문을 열고 고은이 캐릭터스럽게 굉장히 얼굴을 들이밀고 사장님을 부르면 좋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처음에 듣고는 잠깐 뜨악했는데 다시 이제 스케치를 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고은이 캐릭터도 되게 잘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 컷은 고은이가 연기하는 거 보고 정범 감독님 촬영하시는 거 모니터링하면서 이 컷은 무조건 쓴다. 그냥 현장에서 확신이 들었어요 그 장면에. 네. 이게 뭐 영화 처음이니까 이게 순서상도 처음 찍으신 건가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네네네. 네, 신갈장에서 처음 찍었죠. 그러면 딱 맞겠네 어쩌면은 네. 처음 찍은 장면이니까. 네. 그럼 가장 이 장면이 좋았다. 근데 저는 계속 바뀌대요. 어제도 헤이리 시네마에서 그거 보고 났을 때 되게 좋았던 장면이 또 두 아이들이 나왔을 때 장면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쿠아리움에서도 사실은 조금 환상적인 느낌이 나다가 갑자기 아이들이 딱 등장했을 때 되게 다큐멘터리 시점으로 딱 변하거든요. 그 느낌이. 근데 애들이 그거를 또 너무나도 잘 했고
거기에서 또 잘 진짜 물고기 밥에 신경 써서 막 집중해서 주는 그런 모습들이 또 되게 좋아가지고 그 장면이 또 되게 사랑스럽더라고요. 그러면서 문호가 혼자서 아쿠아리움 씬을 볼 때 그 장면이 조금 와닿더라고요. 조금. 그때 아이들이 밥 줄 때 되게 집중해서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성량이 풍부하지가 않으니까 쫑알쫑알 뭔가는 말은 하는데 잘 못 알아듣겠기는 하고 근데 엄청 집중해서 그 행위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 장면이 엄청 집중해서 보게 되기는 해요. 저도. 네네. 이제 제가 궁금했던 거는 최근에 네. 독립영화의 흐름, 경향성 이걸 보면은 약간 이제 아파트나 집과 관련된 영화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면 뭐 작년엔 드림 팰리스가 있었고 이제 또 12월 때는 세입자 영화도 이제 개봉을 앞두고 있고. 네. 사실 제가 이제 최근에 저희 유튜브 채널에다가 그냥 사람들이 좀 보라고 그러니까 로제 아파트 영상에다가 로제 아파트 노래다가 윤수희 씨 아파트 노래랑 그 합성을 해가지고 합성에다가 제가 박사 논문을 한번 찾아봤거든요. 대한민국 영화에서 아파트가 나오는 장면에 대한 논문이 있더라고요. 옛날 오발탄 시절부터 옛날에 거의 현재 일기까지 2012년도에 논문까지. 근데 그 논문 인용하면서 이제 영상 만들면서 올리긴 했는데 그 논문을 보면서 좋았던 거는 이제 그 당시 그러니까 그 50년대부터 아파트가 대한민국 그러면 사람들에게 어떤 인식으로 되어 있는가 이런 이미지가 있었거든요. 사실 여기도 어찌 보면 아파트가 결국에는 살 곳이라기보다는 어떤 내가 직접 여기 살아야겠다는 거 아니고 차액을 얻어서 가는 그런 곳이잖아요. 가는 곳이었고 어떤 투자의 개념이기도 하고 어떤 데는 이제 옛날 막 80년대 뭐 난소공 영화 그런 거 보면 입주권을 얻기 위해서 거기도 입주권이 저도 이제 아파트 찾아보니까 이 영화도 맞아 비슷한 게 여기는 입주권이지만 여기는 아무튼 특공 그거 그거 역사가 40년이 지났는데 크게 바뀌지가 않았구나. 맞습니다. 40년이 지났는데 아파트를 두고 나오는 건 바뀌지 않았다 싶은데 계속해서 이 영화인들이 이런 주제를 고심하는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해요. 근데 너무나도 저희가 자라면서 어렸을 때부터 자라면서도 너무나도 부모님들이 고민하고 있었던 것들을 너무 가깝게 보기 때문에도 저희의 무의식 속에 많은 것들이 자리 잡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거에 관해서 너무나도 많은 이슈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아파트에 관한 소재를 통해서 여러 가지들의 사건과 상황들이 많이 펼쳐지기 때문에 독립영화 감독으로서는 분명히 거기에서 느껴지는 지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오는 관점 감독들마다의 관점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 이야기들을 어떻게 풀어나가는 방식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소재를 통해서 거기에 관점을 어떻게 보는 방향은 결국은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자주 차용되는 거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의식주와 관련된 욕구나 욕망은 사람이 살면서 가장 순박하고 순수한 단계의 욕망이나 욕구가 아닐까 생각을 해서 이거는 만약에 20년, 30년 지나도 또 나올 것 같아요. 영원한 소재거리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논문도 그거 좀 흥미로웠어요. 그것도 이제 2000년대 들어서는 약간 이제 공포 영화의 대상으로 이제 아파트가 많이 사용이 됐고 뭐 아파트라는 영화도 있었고 뭐 아파트 뭐 숨바꼭질 영화도 있었고 그런 것처럼 아파트라는 곳이 이제 사람들이 어쩌면 단절 그러니까 옆집 이웃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됐으니까 그런 단절감 그러니까 70, 80년대와 다르게 70, 80년대 아파트 다른 영화와 다르게 공포의 수단도 많이 사용이 됐고 지금은 이제 또 그걸 투자 관련된 그런 이슈, 집값 이슈 맞아요. 요 2020년대 들어서 또 흐름이 바뀌는 것 같아가지고 그 혹시 논문이 지금 아마 10년 전 논문이니까 혹시나 참 이거 아이템 좋은 것 같은데 한번 논문 쓰시는 분은 이거 분명히 이거 좋은 아이템이니까 제가 한번 던져놨어요. 논문 쓰시면 참고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갱신해 주세요. 갱신해 한 채 넣어서 한 채 넣어서 갱신해 주면 딱 맞을 것 같아요. 맞아요. 거기에 아파트가 그러니까
111편 정도 영화가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오. 그러니까 진짜 다 용진이에 나오는 그 영화들 다 뒤졌는데 거기서 진짜 아파트가 등장하지만 아파트가 과연 어떤 의미로 사용이 되었는가가 있는 작품들만 넣었다는 거예요. 뭐 플란다스 얘기처럼 아파트가 주요 대상이거나 목적이거나 배경이거나 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아파트에서 그냥 대사하는 장면 말고 맞아요. 그런 거를 그 분석한 거니까 한번 그 연장선상으로 분석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아무튼간에 그러면은 이제 작품 하면서 그러면은 이 영화를 통해서 감독님께서 이제 개인적으로 깨달으신 집의 의미는 무엇인지 궁금해요. 결국은 집이라는 것 자체는 그 안에 있는 구성원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요즘도 이제 혼자 사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것 또한도 자기만의 공간에서 자기만의 홀로 구성원이 되어가지고 지내는 것도 있고, 그리고 평수가 점점점 늘어난다라는 건 어떤 구성원들이 같이 사냐에 따라서 평수도 늘어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가 있는 그 공간 안에서 자기가 스스로의 구성원이 되어서 살아간다라는 자체가 이 시대를 딱 말해주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도 원룸이나 또 이제 청년주택 같은 것들을 보면 평수가 작은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의 표상이 결국은 아파트의 평수와 이런 것들을 나타낸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지금 결혼율도 낮고 출산율도 낮고 이제 한국 인구 밀도가 이제 점점점 줄어들 거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사회의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는 이제 우리 개개인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지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이 저 같은 경우는 각자만의 다 개인과 사정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결국은 각자의 한 채를 잘 지어 나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각자만의 한 채를 잘 지어 나가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끝인사 겸으로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저는 그 한 가족이라는 공동체가 사회적으로 어떻게 진화해 나가는가가 굉장히 흥미롭고, 문호랑 고은이, 도경이, 사랑이도 그런 관점에서 되게 해석이 많이 되고 많이 읽었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앞으로 그 정범원 감독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이 이전보다 더 많이 이제 생겨날 텐데, 그런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을 어떤 편견이나 선입견이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뭐 함부로 연민하거나 이런 시선 없이 너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너무 친숙하게 친밀하게 이렇게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 좀 조성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 영상의 마지막에 넣었던 영화가 지난달에 개봉한 강요감 감독님의 럭키 아파트에서 생각해봤습니다. 네, 생각해 그 작품도 있었네요. 제가 오늘 그걸 빼먹었는데 아까 말씀해주신 거 보고 딱 생각했는데 뭐가 내가 하나 빼먹은 것 같은데 네, 그 작품이 있었네요. 아무튼 오늘 시청해주신 청취자분도 아직 2주차니까 네, 아직 그래도 사용관이 있으니까요. 네, 한번 한 채 한번 봐주시기를 정말 간곡히 부탁드리고, 한 채 저도 보면서 결국 개인적인 또 그런 감정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반지하에 살면서 느끼는 그런 감정들이 묘하게 있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이게 반지하, 왜냐면 반지하로 살면서 뭔가 나도 이제 뭔가 돈을 좀 더 모아서 어딘가 이제 지상으로 다시 올라가야지 막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도 개인적으로 막 요즘 많이 느끼던 그런 찰나에 한 채를 보게 되어서 사실 그래서 좀 미안은 아니지만 뭔가 좀 감사했어요. 뭔가 마음에 위안은 아닌데 뭔가 감사한 마음이 좀 있었어요. 완전히 위안, 이게 사실 뭐 위안을 바라고 만든 영화는 아까 아니라고 하셨으니까 제가 그거 얘기했거든요. 하루를 살아내는 창살 안 공간에서 그 하루 이후를 생각하기 위한 마음으로 움직이는 영화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고, 감사합니다. 딱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집에 오는 과정에서 그렇게 한 채를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좋은 작품 만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네. 청취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양 기자였습니다. 시청해 주시고 청취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